2024년 35회 민법 총평민 해설을 맡게 된 해커스 민법 강사 양민입니다. 고대하국 기다리던 그날이 마침내 기어코 끝끝내 오고야 말았습니다. 2024년 10월 26일 오늘이 오기까지 그 긴 인구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해커스 임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바라건대 모든 분들에게 염원하는 결과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문제 해설은 3부로 진행을 해서 첫째, 전체적인 총평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 해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의제기 문제 검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출제 경향 분석 및 총평입니다. 34회 민법 문제가요. 사례 문제가 12개였죠. 12개. 그리고 박스 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올해 민법은 박스 문제 11개, 그리고 사례 문제가 비중이 많이 높아졌죠. 16개입니다. 총 27개 정도를 변별력을 내는 문제로 출제가 구성되어졌습니다. 다만 문제 전반적인 해석은, 물론 이 난이도에 대한 평가는 강사님마다 조금씩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 감안을 하고 중정도의 난이도라고 평가가 되고요. 물론 상급 문제가 한 3, 4개 정도 존재합니다. 중정도의 난이도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전반적인 문제는 평이하고 무난하게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민법 때문에 1차 과목이 꽈라게 된다, 이런 일은 아주 예외적이지 않은 한 민법은 무난한 득점 과목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작년 대비 전체적인 문항의 변별력은 높은 것 같지만,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정답은요, 정답이나 그 다음에 지문 구성은 아주 간결하고 난이도를 낮춰놨다라는 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출제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 10문항, 물권법 14문항, 계약법 줄였습니다. 계약법을 9문항으로 줄였고요. 특별한 부분은 특별법 부분이 7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되셨습니다. 이번 문제, 아까 보신 것처럼 박스 문제가 올해 11개, 사례 문제가 17개입니다. 이 부분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시고, 어쨌든 올해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아주 특별하게 어려운 거 빼고요. 난이도 상급이라고 구성되는 부분, 몇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짚어드리면 63번, 그리고 74번, 그리고 80번, 이 세 가지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주 최근에 판례를 문제에다 삽입을 해버렸습니다. 분야별 구성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이어서 바로 문항별 문제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설. 자, 그러면 41번 문제 이어갑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축하드립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뭐 하려고요?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보험 질서를 문란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무난하게 연습이 되었던 지문들입니다. 이어서 42번 이어갑니다. 갑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가장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고, 을은 이를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갑과 을은 무슨 매매를요? 가장매매를 한 구조. 그리고 을은 다시 누구한테요? 병에게 양도를 했죠. 그죠? 이때 다음 중 틀린 것입니다. 1항, 갑과 을 사이의 가장매매는 무효죠. 호의 표시니까. 두 번째, 갑을자의 계약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채권자 취소. 이 가장매매가 무효라도 갑의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문제가 이렇게 지문이 깔끔하진 않아요.
세 번째, 병이 뭐라면 선이라면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를 따져요, 따지잖아요. 따지지 아니하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죠? 병은 선이면 과실이 있든 없든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네 번째, 병이 악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무유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죠. 무유를 주장하는 자니까 누구? 갑이죠. 갑이 병이 선의가 아니었다, 그래서 악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누가? 무유를 주장하는 갑이, 가장 양도인이. 다섯 번째, 만약 악의의 누가요? 병이 선의의 정에게 X부동산을 매도해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병이 뭐여도, 병이 악의여도 전득자가 뭐라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죠? 정답 5번 마킹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43번 이어가겠습니다. 착오료나 의사표시 취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착오 문제, 그죠? 기억, 착오료나 취소는 누구한테?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한다. 맞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뭐하고요? 알고 이용하면, 착오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뭐한 경우? 알고 이용했을 때. 여기 키워드. 디귿대화.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의 목적물을 X가 아니라 뭐로? Y로 표시했죠? O 표시잖아요. O 표시. X토지를 매매 합의를 해놓고, 그죠? 표시를 Y토지로 했다면 이때는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해버리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왜냐?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해버렸기 때문에. 착오로 계약을 깨버리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계약이 돼버렸잖아요. 이럴 때는 취소를 할 수가 없죠. 옳은 것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3번 정답 마킹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44번 이어갑니다. 사기 강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구제하지 않았어요. 이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많이 준비된 지문. 두 번째,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시가를 묵비했죠. 묵비하거나 구제하지 않은 경우, 이때 기망이다? 아니다. 이거는 사기가 아니다. 세 번째,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누구?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 대리인과 본인은 한 통속이기 때문에, 동일인이기 때문에. 옳은 것 그랬으니까 기억과 디귿이죠. 기억과 디귿. 옳은 거 그러니까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디귿. 기억, 디귿이 몇 번에 있나요? 3번에 있네요. 3번 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5번 문항 이어갑니다. 의사표시 취소 문제죠. 취소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볼까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이죠. 3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어떻게 되죠? 소멸합니다. 3년이 경과하는 순간 뭐가 소멸하죠? 취소권이 소멸해요. 취소권이. 그래서 계약은 유효로 확정됩니다. 계약은 유효로 확정되어지니 더 이상 취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이걸 바꾸면 뭐라고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할 수 없어요. 왜? 취소권이 소멸하니까. 그래서 기억 탈락. 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강박에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 상태에서 뭐하기 전에 벗어나기 전이어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박에서 벗어나기 전이어도,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취소 원인 뭐하기 전이어도, 소멸 전에도. 취소는 되죠.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인 소멸 전이라면 추인은 할 수 없겠습니다.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취소는 할 수 있다. 맞죠? 니은짐은 오케이. 디귿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누구한테 제3자에게 양도했다 이거죠. B가 누구한테 C에게 권리를 양도한 거죠. 이렇게요. 그럼 취소의 상대방은 얘가 취소권자면 누구한테 한다? 원래 계약 상대방 B가 되는 것이지 제3자 C가 상대방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하지 않고 누구한테? 원래 계약 상대방 B를 상대로 취소 표시를 해줘야 되겠다. 언제까지? 계약일로부터 10년 안에. 오케이. 그래서 옳은 것 그랬으니까 니은 2번 정답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6번 문제 이어갑니다. 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정답 5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통지를 어떻게 했다면 수령을 거절했어요. 그죠? 수령을 거절해도 을이 그 통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의사표시는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5번입니다. 1번에 발송 후 사망했죠. 그래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발생한다. 발송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 수령한 사람이 받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죠. 그러면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도달되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이 된다. 그 다음 등규편으로 보냈죠. 그럼 도달로 추정됩니다. 그죠? 정답 5번. 이어서 47번 무권대리 이어갑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길까요? 소급할까요? 계약시로 뭐하죠? 소급하죠. 탈락.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한테도 할 수가 있다. 그죠? 무권대리인도 되고 승계인도 되고 아무나 다 되죠. 무권대리인, 승계인 다 됩니다. 상대방 다. 아무나 다 아무나. 그죠? 아무나. 그 다음 계약 당시 무권대리 행위를 뭐 했던 사람? 알았던 상대방. 그럼 악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악이면 철회를요. 철회를 할 수가 없죠. 철회는 언제만? 선의일 때만. 그래서 철선이라고요. 철선이라고 우리가 많이 맹렬하게 공부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 확답을 최고했습니다. 그죠? 최고했는데 확답이 없으면 뭘로 보죠? 추인 거절로 보죠. 추인이 아니라 추인 거절로 본다. 거절로. 정답 5번 마킹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뭐 했다면 방치했다 이거죠. 방치만 했다고 그래서 추인한 거로 보지 않는다. 판례. 정답 5번이다. 추인으로 되려면 무권대리인이 한 법률에 의해 효력을 나한테 귀속하겠다는 어떤 행동, 그죠? 객관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동은 없고 그냥 이의제기 없이 방치만 한 거죠. 이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게 판례 입장. 그래서 다음 문제 48번 이어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을은 갑의 누구로서?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이렇게 고릅니다. 이때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니 을은 무슨 대리? 임의대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을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임의대리니까. 을이 무슨 대리니까? 임의대리니까.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 선임권이 없죠. 두 번째, 을은 대리인이죠. 해지할 권한이 없다. 오케이. 세 번째, 을이 병에게 갑의 뭐를? 우임장을 제시한 거죠. 그럼 현명을 한 거잖아요. 우임장을 보여줬다는 거는. 그러면 갑에게 효력이 발생한다죠. 발생한다. 따라서 옳은 것 그랬으니까 니은 하나죠. 니은 하나. 1번 정답. 이어서 49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 무슨 사유? 법정 추인 사유죠.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요. 아닌 것은 1번 정답 혼동입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할 때 전, 이, 경, 집이 어디라고요? 담양이라고. 이렇게 맹렬하게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그 문제 그대로 혼동 정답 골라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어서 50번 법률행위 부관이죠. 조건의 이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거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동기일 뿐이지 외부에 표시 안 했다 그럼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 두 번째,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뭘로요? 형성권부죠. 형성권부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뭘로 돼요? 무효로 됩니다. 무효로. 네 번째 보면 정지조건에 해당한다는 거. 해당한다는 거는 누가요?
법률효과 발생을 뭐하는 자? 다투는 자죠. 다투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것도 많이 공부가 되고 준비된 지문 5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기한으로 정했죠. 불확정 기한이죠. 그 불확정 기한은 그 사실이 뭐하든 발생하든 발생이 뭐하든 불가능하든 기한은 뭐한 거예요? 도래한 거죠. 그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뭐하든 불가능으로 되든 기한이 도래한 거니까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러는 거를 우리는 불확정 기한입니다. 라고 맹렬하게 준비가 됐었던 지문입니다. 정답 2번 고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어서 51번 물권 문제입니다. 방금 위에까지가 민법 충칙 문제죠. 그죠? 예, 민법 충칙은 아주 무난하게 큰 난이도 없이요. 무난하게 문제 구성을 해서 득점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물권법입니다.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은 거죠. 정답 4번 고르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한필토지 일부자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출문제로 여러 번 등장이 됐었던 논점입니다. 이어서 52번 이어갑니다. 등기 없이도 물권 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 안 해야 되는 거 맹렬하게 준비했었죠. 그죠?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 신축, 그 다음에 뭐죠?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는 형성 판결이죠.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것 두 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니을. 그죠? 니은, 니을 3번 맞게 갑니다. 이어서 53번입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에 대해서 틀린 것은 1항 볼까요? 점유권의 기인한소는 뭐에? 본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재판할 수 없다. 왜?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따로따로니까. 두 번째, 가실 없이 뭐를 해요? 점유를 뭐하는 자? 방해하는 자. 얘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느냐? 여기도 함정은 딱 하나 있어요. 가능합니다. 함정은 뭐예요? 과실이 없어도.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게 뭐가요? 과실이 없어도 방해 배제를 칠 수 있느냐? 칠 수 있다. 왜?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뭐를 해요? 귀책 사유가 없어도, 귀책 사유가 없어도 이 뜻이죠.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게 뭐가요? 귀책 사유가 있어도 없어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세 번째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점유를 이전했죠. 이거는 침탈이 아니죠.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점은 많이 준비가 됐었던 논점. 네 번째, 공사로 인하여 점유에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가 뭐한 경우? 완성됐죠. 완성되면 방해제가 청구를 못합니다. 5번 잠깐 보실까요? 5번. A가 점유하는 자동차를 B가 어떻게 했어요? 침탈했어요. 그럼 점유자는 누구한테요? 침탈자에게 반환 청구하죠? 예. 근데 침탈자가 그 자동차를 누구한테요? C에게 어떻게 했다? 양도했다. 양도. 여기 보시면 제3자에 의하여 점유를 뭐 했어요? 침탈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어요? C가 가지고 있죠. 그럼 B는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하여 점유를 뭐한 자? 침탈당한 자. 침탈당한 자는 이 그림에서 누굴까요? B죠. 침탈당한 자 누구? B. 누구한테요? C에 의해서. 맨 처음에 A의 점유를 B가 뺏어간 거죠. 얘가 점유를 한 거예요. 침탈해서. 그걸 누구한테요? 제3자에 의해서. 얘가 제3자가 되는 거죠. 제3자에 의해서 뭐한 사람? 점유를 침탈당한 사람. 그죠? 얘가 뺏어간 거, 얘가 또 뺏어간 거지. 제3자가. 그럼 점유자는 원래 물건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될까요? 현재 점유는 누가 하고 있죠? C가 하고 있죠. C에게 해야 되는 거지. B에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를 지목해야 되죠? 상대방은 현재 저 자동차를 점유하는 C가 되어야지. 누구는 아니다? B는 아니다. B를 상대로 청구하면 안 되겠다. 왜? 현재 점유자가 C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C한테. 그래서 이 문제는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설문은 이 부분의 해석이죠. 타인의 점유를 뭐한 뒤? 침탈한 뒤 B가 그죠? A의 점유를 침탈한 뒤 누구한테요?
제3자에 의해서 뭐한 사람, 다시 점유를 뭐한 사람, 침탈당한 자, B를 말하는 거죠. B는 반환 청구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왜? B가 점유를 아니하고 C가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정답 5번 마킹하십니다. 이 문제도 크게 변별력은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54번 문제죠. 자, 이 문제 삼각형 마킹하시고 이의제기로 제가 타켓 삼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설문은 많이 보셨던 논점입니다. 갑은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고 을은 토지를 점유 사용하면서 다시 누구한테? 병에게 매도했어요. 그리고 갑, 을은 모두 대금을 전부 수령했고 무슨 합의를?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다 이거죠. 이 문제는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간생략등기 문제, 그죠? 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골라 갑니다. 갑은 을에게 매매를, 을은 누구한테? 병에게 전매를 한 상황. 그리고 중간생략등기 뭐를 합의를 했죠. 그러면 등기를 어떻게 해요? 직접 이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이전. 직접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요? 3자 뭐가 됐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실말이 됐어요.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갑이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 내가 소유자니 나한테 반환하시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병은 매수자죠. 매수자. 병을 상대로 매수 청구,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왜요? 병은 점유할 권리가 있어서. 병은 무슨 권리? 매매로 무슨 권리?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갑은 누굴 상대로도? 을을 상대로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죠? 2번 마킹합니다. 세 번째, 병은 직접 누굴 상대로? 갑을 상대로. 직접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3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실마리는 3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병이 직접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네 번째, 병은 을을 뭐해서?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대위에서도 할 수 있어. 그죠? 네 번째, 만약 을이 뭐를 받은 후? 인도를 받은 후. 현재 몇 년이요? 10년이 지났다.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근데 얘가 인도를 받았다는 건 뭐 하는 거죠? 점유를 하는 거죠? 점유를 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려요? 안 걸려요. 을이 갑에 대한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있다. 따라서 옳은 걸 고르는 거는 2번입니다. 2번 정답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의제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정답 2번인데 이 문제가 간과한 전제가 되는 한 부분을 놓쳤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아닌지죠. 토지거래 무슨 구역? 허가구역 밖이라는 전제를 깔아줬어야 이 문제는 깔끔하게 2번으로 떨어지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 부분이 전혀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이 하나도 깔려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보시더라도 잘 분석을 해보시면 중간생략등기 합의 이 문제가 나오면 꼭 무슨 문제가? 허가구역 밖이라는 전제를, 이 전제를 꼭 깔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논란이 없어요. 근데 설문에는 어디에도 허가구역 밖인지 아닌지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정답은 2번이 맞지만, 자 볼까요? 3번 가볼까요? 병은 갑을 상대로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이것이 토지거래 무슨 구역이면 허가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이 매매는, 각 매매는 갑을 간의 매매도 을병 간의 매매도 뭐가 되죠? 다 각각의 매매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다면. 그럼 이게 무효고 이것도 무효니까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등기를 칠 수가 없다가 맞는 게 되죠. 따라서 이 문제는 3번도요. 3번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복수 정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논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이죠. 허가구역 밖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꼭 깔아줬어야 되는, 이걸 놓쳤다는 거죠. 5번도요. 5번도 만약에 을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냐 이걸 묻고 있죠. 그죠? 예. 분명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3번 지문 복수 정답으로 이의제기로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될 지문이라는 점 짚어드리면서 갑니다. 이어서 55번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정답 4번 곤란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공유자는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죠? 제3자의 벌을, 제3자가 뭐 하는 거? 취득 시효하는 거를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셋이 공유하는 토지를요. 누가요? 제3자가 뭐 하고 있어요? 여기를 점유를 해서 취득 시효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유자는 어떻게 해야죠? 취득 시효를 못하게 저지를 해야죠. 그게 바로 무슨 행위? 보존행위다. 보존행위. 야가 취득 시효 들어오는 걸 못하게 막아야죠. 누가? 공유자가.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각 공유자가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뭐예요? 취득 시효를 중단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보존행위다. 공유물 보존행위. 보존행위를 누가 한다? 각 공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4번 골라내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어서 55번 공유물 분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기억볼까요? 재판상 분할해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 분할을 뭐 하는 사람?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 현물 분할을 하고 A, B, C 있으면, 그죠? 분할을 원해. 그러면 현물 분할을 해주고, 분할을 뭐 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공유자가 있어요. 누가? C가. 그럼 걔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남게 할 수 있다. 공유로 그대로 남게 하는 것도 판례는 허용한다. 두 번째, 토지의 협의 분할이죠. 협의 분할은 재판상 분할과 달리 뭐를 해야죠? 등기를 맞춰야 됩니다. 등기를 맞춰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죠. 예,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물권은 언제 생겨요?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를 뭐 한 때? 접수한 때죠.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으면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똑같은 지분 비율로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분할물에 하자가 있으면. 빌라나 물건을 분할받았는데 하자가 있죠. 그러면 지분 비율로 똑같이 담보 책임 부담해요. 네 번째는 이미 분할 뭐가요? 협의가 성립됐죠. 협의가 성립되어졌는데 일부 공유자가 여기에 등기에 뭐하면 협조를 하지 않아요. 협조 안 하죠. 그럴 때는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협의가 되어졌다면 분할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제 조건이 협의가 뭐 할 때 불성립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어야 되는데 이미 협의가 성립되어졌죠. 이럴 때는 분할 소송을 걸 수가 없대요. 판례는. 이때는 어떻게 하죠? 이행소송. 협의한 대로 이행을 하라. 이행소송을 해야 되지 분할 소송을 할 수 없다. 판례. 따라서 옳은 것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 마킹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을 터인데 정답은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이 부분이 포인트죠.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 다음에 병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갑의 토지에 누가요?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다음 누구한테? 병에게 임대를 줬으니까 병은 임차인 되겠습니다. 그럼 갑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죠. 누구 건물이? 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1번 갑은 병을 상대로, 병이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 병을 상대로 퇴거죠. 퇴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죠. 있다. 세입자를 내보내야만 뭐가요? 철거가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세입자죠. 임차인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을을 상대로 뭐예요? 철거 청구나 토지 인도는 됩니다. 그죠? 을에게는 뭐를요? 철거를. 병에게는 퇴거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골라내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3번이요.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이 누구죠?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이죠.
을을 상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네 번째, 만약 을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뭐하고 있다? 거기 점유하고 있다.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갑은 누굴 상대로? 을을 상대로. 을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죠? 을을 거주하고 있으니까 을에게 뭐 할 수 없다? 퇴거 청구죠. 퇴거 청구를 을에게 할 수가 없다. 왜? 소유자니까. 소유자에게 퇴거는 청구할 수 없다. 철거 청구는 돼도, 그죠? 5번, 만약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무단으로요. 무단으로. 설문은 지금 임대를 얻은 건데, 지금 만약에 임대가 아니라 뭐라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주인이죠. 주인은 소유권에 의해서 병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인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1번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58번 분묘기지권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입니다. 기억,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 표시된 분묘의 존재를 뭐 할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는 형태, 그죠? 그때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이 외부로 공시가 되어 있기, 분묘가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판례죠.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봉분 형태죠. 봉분 형태가 외부로 뭐가 되어 있어요?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남의 땅에 뭐를 승낙을 얻어가지고 분묘 설치했죠. 이를 우리는 승낙형 분묘기지권 이렇게 했어요. 승낙 형태의 분묘기지권. 이때 토지 소유자와 합의에 의해서 정한 지료 있죠. 지료를 20년에 만약에 500만 원 받기로 했다면 그 지료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누구? 세주인이죠. 세주인한테도 효력이 미친다. 이게 최근 판례죠. 그래서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했잖아요. 양도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이 취득했다면 이를 우리는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토지하고 분묘 중에서 토지만 양도했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죠. 이때는 언제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시효취득형은 뭐 한때요? 지료를 청구한 때. 양도형은 언제부터? 성립할 때부터. 옳은 것 그랬으니까 옳은 것 디귿이네요. 그죠? 디귿. 2번 정답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9번 지역권 문제 이어갑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은 2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이 표현되고 뭐한 거? 계속된 거.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시효취득이 됩니다. 정답 2번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어서 60번 전세권 이어갑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정답 1번 축하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권 등기 말소 서류 제공은 서로 무슨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서류를 교부하면 이때 전세금 반환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부분이 탈락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보시면 전세권자는 통상에 뭐에 필요한 거? 수선에 필요한 비용이죠. 그 비용을 우리는 피르비라고 그러죠. 피르비를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 4번 보시면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동일인이죠. 건물에만 전세를 놨어요. 전세를. 그리고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죠. 대지를.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305조에 의해서 성립하는데 그때는 누가?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이란 말이지. 이렇게 동일인. 그리고 이거를 건물을 전세로 놨다. 전세를. C에게. 그리고 뭐를 팔면? 대지만 팔면 D에게. 그죠? 그럼 법정이상권은 누가요? 전세권 설정자인 A가 취득한다. C가 아니라. 예, 맹렬하게 준비했던 논점. 민법 305조의 법정이상권입니다. 그 다음 남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건물을 신축했죠. 그리고 그 건물에 뭐를 해요? 전세권 설정하면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힘은 어디에? 지상권에도 미치고 그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지상권을 소멸하게 할 수가 없다. 1번 전세금 반환과 서류 교부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인 거를 이해를 잘 하고 계신가요?를 설문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비교적 무난한 문제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이어서 61번 유치권 문제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정답 4번 골라내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 부동산 위에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 매각 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경매가 돼서 경매가, 그죠? 이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이죠. 유치권자에게는 우물물이 없었어요. 그죠? 우물물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 물권적 정권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가 없죠. 정답 4번 골라내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1번 검토해보면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권리금도 보증금도, 그죠? 두 번째,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무슨 시효,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케이, 많이 조문으로 공부가 됐던 논점. 세 번째는요,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주택에 뭐하면 거주하고 있죠. 이거는 뭐예요? 유치권에 기해서 거주하는 것. 이거는 뭐에 필요한 거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점. 오케이. 이어서 62번 이어갑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무슨 이상권? 366조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갑니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무슨 건물이요? 가설건축물이 있었다. 가설건축물. 이때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최근 판례였죠? 예, 우리 기본소에도 강의에도 계속 강조가 되었던 논점입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은 이동할 수 있죠. 토지의 정착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이 무슨 건물? 무허가 건물이었죠. 무허가 건물이어도 건물인 거 맞죠? 그래서 저당권은,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 건축 중인 건물이어도 돼요. 건축 중인 건물, 그죠?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돼요. 건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뭐 할 당시에? 설정 당시에 존재하기만 하면 그 건물이 무허가여도 건축 중이어도, 그죠?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되고 다 되죠. 세 번째는요,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나대지라고 불러줬죠. 저당권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에 뭐 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럼 건축을 언제 한 거죠? 저당권 무한 뒤 설정 후에. 저당권을 무한 뒤에 설정한 뒤에 건물을 신축한 거죠. 이럴 때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오. 따라서 옳은 것 그랬으니까 기역과 디귿. 예, 4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맞죠? 4번. 우리가 공부했던 법정지상권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63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2020년 1월 1일에 1억 원을 드렸습니다. 그죠? 1억 원을. 그러면서 변제기를 언제래요? 2020년 12월 31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자는 연오픈입니다. 연오픈.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고 그 담보로 당일 을소유 토지에 뭐를요?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저당 아니에요. 공동저당 아니에요. 그죠? 그냥 저당권을. 그리고 을은 차용일 이후 한 번도 이자를 낸 적이 없어요. 이자는 연 5%입니다. 연 5%. 갑은 2023년 경매를 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12월 31일 배당 절차에서 3억 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채권을요. 채권 신고서를 얼마를요? 1억 2천을 넣습니다. 1억 2천은 채권 신고서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갑의 배당금은 얼마인가요? 라는 문제죠. 그럼 시점으로 볼까요? 2000 몇 년도에 20년. 그죠? 이때 돈을 빌리면서 여기 볼까요? 2023년도까지요. 21년, 22년, 그 다음 언제 23년.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 한 번도 뭐 했어요? 이자를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자를 내지 않았다. 이 부분이 실말이 그죠? 예. 배당금은 갑이 배당받아야 될 돈은 얼마냐라는 거죠. 채권 얼마죠? 원본은 1억입니다. 원금 1억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묻고 있는 건데 그 피담보 채권은 원금만 받아가요? 이자까지요? 원금에다 뭐까지요? 이자 가져가. 이자. 이자가 근데 얼마죠? 연 5%네요. 연 5%. 연 5% 이자. 근데 딱 하나 함정이 있다면 뒤에 누가 있느냐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실말이죠.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다는 조건이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조건이면 이자는 어떻게 돼요? 무제한이요. 무제한 계속 붙어가지고 배당을 받아갈 수 있지만 누가 존재하는 조건이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죠. 이럴 때는 이 후순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만 지연이자는 1년치까지만 1년치까지만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갈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설문의 이 문제의 핵심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까지만? 1년치까지만 배당을 빼갈 수 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5% 이자, 1억에 대한 5% 이자면 얼마죠? 500이죠. 1억에 대한 돈, 대여금, 원금 1억에다가 이자 얼마? 500만 원. 플러스요, 플러스. 이자를 어떻게 해서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한 번도 이자를 내지 않았으니까 계속 지연 손해금이 붙어야 될 거예요. 지연 손해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붙는 지연 손해금이 가상금으로 붙어야 됩니다. 가상금으로. 근데 누가 있으니까요? 후순위자가 있으니까 몇 년치만? 1년치만. 그래서 또 얼마를요? 500만 원을 또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원금 1억에다가 저당권자인 갑은 원금 원래 꿔준 원금 1억에다가 이자하고 지연손해금 500씩을 합쳐서 얼마를 1억 1000을 배당을 받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의제기가 좀 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이자까지는 문제 없어요. 500까지는.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서 물어야 되는 돈, 채무를 불이행해서 물어야 되는 지연손해금이죠. 지연손해금을 어디까지 물어줘야 되느냐, 이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자 연오픈을 물어요. 연오픈. 그래도 이걸 5%로 해가지고 5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뭐가 없을 때요? 지연이자, 지연손해금은 약정 이율이 없을 때 이거예요. 근데 설문에 그 조건을 안 넣어줬어요. 이 문제가 좀 더 깔끔하고 완결성을 띠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거죠. 약정이자가 별도 없었다 이거죠.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자가 없었다는 이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멘트가 좀 빠져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약정이자가 들어있었느냐 안 들어있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답이 살짝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거를 논외로 해버리면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답은 2번을 했는데요. 1번이라고요. 1번이라고 제시하는 사이트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판례를 가지고 이의제기 문제는 저희가 제기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과하고 이의제기 근거는 별도로 제기하도록 하고 일단 정답은 2번에 마킹을 합니다. 이어서 64번 근저당권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첫 번째 채무자는 누구야? 제3자죠. 제3자를 우리는 물상보증이라고 그랬어요. 물상보증인도 설정자 될 수가 있다고. 그 다음 채무가 뭐하기 전에 확정 전에도 채무자를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죠? 바꾸는 거 무난하게 할 수 있다. 최고액을 못 바꾸는 거지 채무자는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 다음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가 어떻게 돼요? 포함된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물권법 되겠습니다. 그죠? 물권법에 특별히 어려운 거라면 방금 전에 보셨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사례로 낸 그 문제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물권법이 아주 평이하고 무난한 문제로 구성되었다는 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거가 있습니다. 65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계약 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5번입니다. 점수 주려고 많이 애쓰는 적이 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66번 보실까요? 계약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5번이죠. 선시공 후 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에 그 외형 재질에 관하여 분양 광고죠. 광고에다 표시했습니다. 광고. 이 광고에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나요? 아니죠. 왜? 분양 광고 내용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5번입니다. 1항은요, 격자 간의 계약은 발송한 때 성립하고요.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죠. 이를 의사실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차 청약은 계약이 어떻게 하죠? 양청약이 도달한 때 성립하게 되고,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한 거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이 청약한 거로 본다. 정답 5번 골라냈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어서 67번이죠. 67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 그럼 개체과 책임은 우리가 원시적 전부불능이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준비를 했던 논점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죠.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다. 계약이 불성립한 거죠. 그때는 개체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게 판례다. 적어도 개체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했는데 원시적 불능이어야 된다. 계약이 뭐 했는데 성립하고, 계약이 성립했는데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죠. 그때 성립하는 것이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근데 계약이 뭐에 잘했다? 성립하지 않은 거죠. 이럴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 두 번째,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요, 계약 면적이 미달해요. 그럼 뭐 이거 원시적 수량 부족이죠. 원시적인 무슨 부족? 수량이 부족한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개체과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전부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디귿이요, 계약 체결 전이죠. 체결 전 이미 목적물 전부가 멸실되었다. 그러면 이는 원시적 전부불능이 될 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무슨 책임? 개체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무슨 불능이니까? 원시적 전부불능이니까요. 따라서 옳은 것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4번 마킹. 이어서 68번 문제, 동시행항변권 문제 이어갑니다. 틀린 것은요, 1항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서로 반환해야 되죠. 그거 동시행 관계에 있다. 무효뿐만 아니라 계약이 취소돼도 동일하죠. 두 번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가 되면 지분을 서로 이전해야죠. 이것도 서로 무슨 관계? 동시행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세 번째,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무슨 채권으로?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가 없다. 5번 가시게 되면 채무를 담보하게 해서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리되었습니다. 그죠? 왜요? 채권 담보를 해서. 그때 채무 변제하는 거하고 등기말소죠. 이 등기말소는 변제라는 말이 나오면 동시행이 아니라 변제가 먼저죠. 먼저. 동시행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거는 5번 골라내는데 쉽게 정답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69번 문제입니다. 갑은 X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았는데 전제조건이죠. 갑을의 뭐 없이요, 귀책 사유 없이 그 후에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이 멸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는 우연부담 문제가 될 거예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갑은 을에게 대금이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쌍방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이 멸실되었으니까. 그죠? 그때 을은 갑에게 뭐를요? 계약금이죠.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딕은 만약 을이 모아둔 중에 수령지체 중이죠. 수령을 모아다가 지체 중에 쌍방 뭐 없이요.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이 멸실됐죠.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이죠? 을의 잘못이죠. 을이 모아는 중에 수령을 지체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갑이 을에게 뭐를요? 돈을 청구하는 거 돼요? 됩니다. 거꾸로 지금은 누구냐? 을이죠.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따라서 옳은 거니까요. 옳은 거니까 니은 정답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정답 1번이죠. 이어서 7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을 사이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상황. 그리고 병은 을에게 수익 표시를 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요약자, 낙약자, 병의 수익자 이렇게. 1번 을의 대금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갑은 요약자죠. 병에 동의 없고요. 동의 없죠. 동의 없이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누가? 갑이죠. 갑이 파기할 수 있다. 두 번째, 을이 기망을 했습니다. 을이 기망을. 그때 병은요. 병은 수익자죠. 수익자는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갑병 간의 법률 관계가 무효면 이는 기분관계일까요? 대가관계일까요? 대가관계죠. 대가관계가 꽝이 된 거죠. 꽝이. 이 대가관계, 갑병 간의 관계가 꽝이어도 기분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뭐가 꽝이어도 대가관계. 갑병 관계가 꽝이어도 기분관계는 그대로 유효하죠. 이거 기분관계는. 그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가 없다. 그죠? 왜? 기분관계가 그대로 유효니까. 대가관계가 무효인 경우, 그죠? 대가관계가 무효인 경우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분관계가 뭐라면 무효라면, 이게 무효라면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기분관계가 아닌 무슨 관계? 대가관계가 무효로 된 거를 설문에 구성했으니까 병에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뒤에 계약이 취소돼서 꽝 됐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 수익자죠. 수익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없겠다. 왜냐? 계약관계 청사는 갑과 을 간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을이 병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5번 볼까요? 갑을 간의 계약이 체결할 때 병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유보를 했죠. 그죠? 원래 병의 권리는 변경할 수도 수정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미 변경하도록 유보를 했죠. 특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갑과 을은 병의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정답 5번 골라내도록 합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71번 이어갑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 X주택에 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됐습니다. 계약 해제가. 그죠? 빌라 계약을 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이때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해제로부터 뭐하는 사람? 보호되는 제3자죠. 보호되는 제3자에 뭐하는 사람? 해당되지 않는 자. 매우 열심히 우리가 준비했던 바로 그 테마. 채권이죠. 채권을 압류나 가압류한 사람. 바로 등기 청구권이 채권인 걸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채권을 뭐한 사람? 압류했죠.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1번입니다. 정답 1번. 2번은요. 주택을 가압류했죠. 제3자 보호되고요. 등기된 주택에 대해서 뭐한 사람? 저당권 취득했죠. 완전한 권리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제3자 해당되고 가등기 취득한 사람도 제3자이고 대항요건 취득한 임차인도 제3자 해당되겠습니다. 다만 1번은 청구권을 뭐 했어? 압류했죠. 제3자가 아니다. 을이 가지고 있는 무슨 권리를? 채권이죠.
채권을 가압류했거나 압류하거나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제3자 아니라는 점 1번 골라내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어서 72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갑소유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논란이 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킹해도 쉽게 72번. 1항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해제가 되었죠. 그럼 을은 갑에게 토지 반환해야죠. 해제가 되면 토지 돌려주고 뭐까지요? 사용이익이죠. 사용이익이 뭘까요? 과실이라는 거죠. 과실까지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반대로 계약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취소가 되면 과실을 선의점유자가 취득해버리더라. 준비가 잘 되었던 논점 바로 두 번째,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가 되면 법정해제죠. 법정해제. 그러면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뭐를요? 이자를요. 이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산해야 됩니다. 해제가 되면 뭐까지요? 이자를 가산한다. 이자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게 들어가줘야 좀 더 깔끔할 거예요. 그 문맥이 빠져 있다는 거죠. 빠져 있다. 세 번째, 갑이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는 법정해제죠. 그 이후에도 을은 뭐를 증명하면? 착오를 증명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죠. 민법 총칙 문제죠. 갑이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갑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을이 뭐를 증명하면? 착오를 증명하면 취소할 수가 있다. 계약금을 도로 돌려받기 위하여. 4번 좀 있다 보고요. 5번 먼저 갈까요? 을 명의로 등기가 된 후에 계약이 뭐가 되면? 합의해제가 됐죠. 합의해제. 그럼 토지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해요. 등기해야 복귀해요. 당연히 복귀한다. 자동 복귀, 자동 복귀. 계약이 뭐가 되면? 합의해제든 해제든 똑같죠. 물권은 당연히 등기 없이 자동 복귀한다. 자, 이제 정답은 4번인데요. 갑의 채권자가 토지를 어떻게 했나요? 가압류 쳤다. 가압류. 그럼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거냐, 채굴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문제는. 이 가압류의 성격을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X 토지를 뭐 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었다. 가압류. 가압류를 걸었어도 이행 불능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문제의 쟁점입니다. 판례는 뭘로 봐요? 이행 불능이 아니다. 이행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즉시 해제할 수가 없다 이거죠. 즉시 해제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나. 따라서 설문은 정답 4번입니다. 4번인데 우리 판례 중에 가압류를 걸었을 때 채무자가 어떤 상태면? 무자력 상태다. 무자력이라는 뜻은 뭐죠?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행불능으로 취급을 해서 즉시 해제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 가압류를 출제위원이 좀 더 다듬어서 문제를 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설문은 일단 정답 4번으로 마킹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이의제기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가압류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보는 판례가 있어서 즉시 해제할 수 없다는 거죠. 없다. 이런 판례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판례가 있어요? 채무자가 무슨 상태? 무자력 상태면 무슨 불능이니까? 이행불능이니까. 무자력이라는 건 돈이 없다는 거죠. 자금력이 없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즉시 해제를. 따라서 이 4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반쪽짜리 지문이 되는 거죠. 반쪽짜리 지문. 그래서 본 문제는 이의제기로 충분히 검토되는 논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에 마킹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73번 이용합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이때 임차인이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신축했고,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할 때 이때 하는 권리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1번 갑니다.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어떻게 했다면 양도했다. 여기서 키워드는 건물을 양도했다는 거죠. 양도했다. 그럼 이 임차인은 자기가 건물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왜요?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자기 건물이 아니죠. 그럼 매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이어야만 매수 청구하는데 지금은 건물을 양도를 해버렸어요. 양도해서. 그래서 임차인은 매수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 두 번째,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이 건물에 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이런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어도 건물만 뭐하면 현존하게 되면 임차인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3번 이따 보고요. 4번 갈까요?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어떤 문제가 토지 소유권을 뭐 했어요? 상실했죠. 임대인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상실했죠. 그러면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임차인이 땅 주인에게 매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어떻게 했다? 땅을 팔았다. 이렇게 병에게. 양수인이죠. 양수인. 소유권을 가졌어요. 상실했어요. 소유권을 이미 상실해버렸죠. 그러면 임차인은 그가 누구죠? 전주인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죠? 양주인한테 해야 되죠. 양주인에게 해야 되지 전주인에게 할 수는 없겠다라는 거죠. 5번은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뭐를 했어요? 해지 통고했죠. 해지 통고를 했다는 거는 갱신을 거절하는 뜻이 녹아있죠. 그러면 임차인은 매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소유자 아닌 누가? 제3자가 토지를 임대했죠. 그때 임대인은 매수 청구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예, 정답 3번 마킹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74번 문제 이어갑니다. 자, 이어서 74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월차임 50만원으로 해서 을에게 임대했는데 을이 전입신고한 후에 주택을 점유합니다.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게 실마리. 그리고 계약은 종결되었습니다. 근데 계약 종료 전에 주택 소유자가 누구로? 병에게 이전되었다는 점. 다음 중 틀린 겁니다.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거. 단순화시켜볼까요? 갑의 빌라를 누가? 을이요. 을이 임차를 해서 쓰다가 월세를 연체하다가 누가? 병이 세주인 되었습니다. 그럼 주인이 바뀌어도 얘가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대로 살 수 있지요? 1항 보실까요? 병이 임대인 주의를 뭐하게 됩니다? 승계한 거로 본다. 맞죠? 이번에 연체차임이죠.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월세를 연체하면 무슨 손해? 지연손해 붙죠? 그 지연손해금의 종기는 주택이 뭐 할 때? 반환될 때. 방을 빼줄 때죠. 방을 빼줄 때다. 반환될 때 방을 빼줄 때다. 세 번째, 병은 세주인을 말하죠. 갑의 차임 채권을 양수하지 않았지만 X주택을 뭐 할 때요? 반환받을 때. X주택을 뭐 할 때요? 반환받을 때죠. 방을 빼줄 때까지요. 빠줄 때까지 보증금에서 이를 뭐 하는 거? 공제할 수가 있다. 빌라를 인도받을 때까지. 빌라를 뭐 할 때까지? 인도할 때까지죠. 인도할 때까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해버리면 된다. 까버리면 된다는 거죠. 네 번째, X주택을 뭐 할 때까지? 반환받을 때까지. 잔존하는 갑의 무슨 채권? 차임채권은 그 차임채권에 뭐가 있어도 압류요. 이 차임채권에 뭐 있어도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보증금에서 어떻게 됩니다? 당연히 공제된다. 까버린다. 판례는 차임채권에 뭐가 붙어도 압류가 붙어도 보증금에서 뭐 합니다? 공제합니다. 뭐 할 때까지? 빌라를 인도할 때까지. 방을 빼줄 때까지요.
인도할 때까지 차임채권에 뭐가 있어도 제3자가 압류를 걸어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까버린다. 공제한다는 게 판례죠. 5번이 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으면, 여기 중요한 실마리는 이거죠. 을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이죠. 연체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다. 뭐가 있다고 그래서? 보증금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깔 수는 없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설문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푸시는 수험생들한테 이게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난이도로 치면 제 개인적으로 이게 A급이 난이도 제일 높은 문제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주 최근 판례가 담겨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75번 문제도 민사특별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게 2024년 3월 10일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갱신요구죠. 갱신요구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통지가 24년 1월 5일 갑에게 도달했습니다. 갱신 요구한 거죠. 갱신 요구를. 갑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서 거절 통지를 안 했어요. 거절 통지를 안 해서 계약은 뭐가 됐습니다. 갱신되었습니다. 묵시갱신된 거죠. 묵시갱신. 이때 그 후 계약이 갱신된 계약 기간이 뭐하기 전에 개시되기 전에 2024년 1월 29일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뭐 했어요?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누가? 을이요. 을이. 구조로 보면 을이 임차인이죠. (24년) 며칠 만료죠? 3월 10일 날이 기간 끝나는 시점이죠. 끝나는 시점에. 근데 계약은 뭐가 됐습니다. 지금 묵시갱신 됐어. 묵시갱신. 그럼 몇 년으로 돼요? 2년으로 되죠. 2년으로. 그때 누가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양당사자가 아니라 임차인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죠? 해지 통고할 수 있죠. 해지 통고를. 설문은 해지 통고를 누가 한 거예요? 임차인이 한 거죠. 임차인이. 그럼 계약이 종료되는 날은 언제냐 이거죠. 계약 종료되는 날은 해지 통고된 날로부터 몇 개월 뒤에? 3개월 뒤죠. 3개월 뒤. 그럼 해지 통고가 1월 30날 갑에게 도착했으니까 이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뒤니까 3개월 뒤니까 며칠? 4월 30일이죠. 4월 30일. 3번 정답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시갱신에서 해지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이 문제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문은 좀 길지만 내용을 따라가면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76번 문제죠. 집합건물법입니다. 정답 틀린 거죠. 1항이죠.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반면에 누구죠?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점에서 대비가 된다는 점 많이 준비가 되었던 논점이 됩니다. 이어서 77번 문제입니다. 77번. 갑은 을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병명의의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을 소유 X 건물에 관하여 담보가 등기를 마쳤고 을은 변제기가 도래한 갑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귀속청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을 벌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누가? 채권자가. 귀속청산. 그럼 소유권을 먹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저당권 어떻게 돼요? 소멸하나요? 저당권을 안고 가져오나요? 저당권을 안고. 저당권을 그대로 아는 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저당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정답 1번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 때렸죠. 그러면 그 본등기는 무효다. 원칙적으로 무효. 그죠? 두 번째 청산금하고 가등기, 청산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본등기 및 목적물 인도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관계에 되어 있다는 점. 네 번째는 경매 절차에서 정의 건물의 소유권을 먹었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무조건 소멸한다 그랬어요. 왜요? 저당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청산금이 제로면 빵원이면 빵원이죠. 적법하게 실행 통지를 하여 2개월에 뭐가요? 청산기간이 지났죠. 그럼 청산 절차는 어떻게 돼요? 종결되죠. 그때 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여전히요. 사용수익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용수익권은 갑에게 있습니다. 갑이 누구죠? 갑이 설문해 보실까요? 을소유 건물을 갑이 가등기료, 담보가등기를 취득한 사람이죠. 그죠? 예. 2개월에 청산기간이 지났고 뭐가요? 청산금이 빵원이잖아요. 빵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누구한테? 채권자에게죠. 채권자에게. 힌트는 이 부분이죠. 청산금이 없을 때죠. 예, 설문의 정답은 1번을 마킹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어서 78번 문제입니다. 78번 명의식탁 문제. 갑은 친구 을과의 명의식탁 약정에 따라 2024년 3월 5일 자기 부동산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고 그 을은 이를 병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등기를 넘겼습니다. 갑은 을과 명의신탁을 했고 그죠? 신탁자, 수탁자 되고 다시 수탁자가 누구한테? 병에게. 제3자에게 매매한 사안입니다. 이자간 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누가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런 조건이죠. 다음 중 옳은 것은 골라라. 옳은 거를 골라라. 1번 볼까요? 갑은 누굴 상대로? 을을 상대로. 무슨 책임?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걸 수 있다. 을은 누구 거를요? 누구 거를 병에게 매각한 걸까요? 누구 거를? 남의 부동산을, 신탁자 부동산을 처분한 거죠. 이거는 불법행위다. 을이 병에게 매각한 거. 을이 병에게 매각한 거는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겁니다. 왜? 부동산은 병 거가 됐잖아요. 그럼 갑이 찾아와요? 못 찾아오죠. 병 거를. 왜? 병이 선의였든 악의였든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니까 갑은 이거를 말소를 못하게 되죠. 이거 말소를 못하게 되니까 그 손해를 누구한테요? 처분한 을에게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한다. 이때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다. 야, 을, 왜? 너가 처분해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병에게 뺏겼어. 네가 물어내, 네가. 왜? 불법행위야. 이런 뜻.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칠 수 있다. 1번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검토합니다.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해서 을과 병의 매매계약. 을과 병의 매매계약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유효죠. 명의신탁이 되었더라도 을하고 병의 매매는 유효다. 이거는. 세 번째, 갑은 누굴 상대로? 병을 상대로 말소하는 거, 등기 말소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병이 소유권을 악의여도 취득해버리니까.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실명법 4조 3항에 근거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니까. 적극가담이 아닌 한. 세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죠.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해지는 계약이 뭐 할 때? 유효일 때죠. 명의신탁 유효일 때. 근데 지금은 친구하고 한 명의신탁은 무효죠. 무효. 이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명의신탁에서는 해지로 등기를 뺏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시험에 많이 논점이 됐던 그 부분. 5번, 만약 을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어떤 논점일까요? 병에게 지금 매각을 했는데 다시 왔죠. 다시 왔어요.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매각했다가 다시 왔죠. 왜요? 우연이죠. 우연히 경매가 되어서. 우연히 수탁자가 낙찰을 받은 거죠. 경매로. 그죠? 그때 갑이 수탁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갑은 을을 상대로, 갑은 누굴 상대로?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부정합니다. 왜 부정할까요? 소유권을 이미 상실했잖아요. 을이 병에게 뭐 할 때? 매각할 때. 을이 병에게 매각하는 순간 소유권을 상실했죠. 상실했기 때문에 을에게 등기 말소나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라는 게 우리 판례 전원합의체죠. 전원합의체. 따라서 정답은 1번에 마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간 명의식탁 문제를 논점으로 가져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79번 문제 상가임대차 문제죠. 상가임대차도 이 문제도 올해 최근 판례죠. 최근 대법원 판례 문제를 그대로 가져온 바로 그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에도 2번이나 출제를 했었던 그 문제고요. 열심히 준비가 됐던 바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소유 상가 건물에 관하여 을이 월차임 200만원 그리고 기간은 5월 23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제 끝나기로요? 5월 23일 날 종료일로. 이때가 뭐하는 날? 종료일입니다. 종료일. 그리고 기간 만료 며칠 전에 보름 전이죠. 약 보름 전에 갱신 거절 통지요. 갱신 무슨 통지? 거절 통지를 했죠. 그럼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묵시갱신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묵시갱신은 아무런 통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갱신 거절에 어떻게 했어요? 통지를 해버렸죠.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묵시갱신이 되지 않는다. 그럼 계약이 5월 24일 날 2023년 그죠? 이때 시작이 돼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2024년 며칠? 5월 23일 날 종료 시점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묵시갱신이 됐냐 안 됐냐가 포인트죠. 근데 임차인이 뭐라고 그랬죠? 임차인이 얼마 전에? 보름 전에 통지를 냈습니다. 보름 전에. 그럼 묵시갱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무슨 통지요? 갱신 거절 통지 기간. 갱신 거절을 뭐하는 기간? 통지 기간 있죠. 이 통지 기간. 이 통지 기간에 법에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 그래서 법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언제 했으니까요? 14일 전에 거절한다. 그죠? 거절한다는 뜻의 통지를 했죠. 연장되는 거. 갱신이라는 게 연장이죠. 연장되는 거를 거부한다고 통지한 겁니다. 그죠? 그럼 연장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 계약은 언제 끝나요? 정상적으로 이때 끝나요. 그래서 계약 종료일은 언제? 5월 23일 날 종료가 되겠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판례는 이 임차인이 지금 설문은 14일 전인데 언제? 하루 전에 끝낸다고요. 하루 전에 뭐를 했다? 통보를 했다. 나 나간다고. 그죠? 그래도 법은 허용된다. 왜? 법에 통지기간에 뭐가 없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법에. 어디에만? 상가임대차에만. 상가임대차는 이 통지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세입자는 아무 때나 나간다. 나 나가 아무 때나. 그죠? 하루 전에 뭐라고요? 나간다고요. 나간다요. 라고 해도 좋다는 거예요. 판례는. 왜? 법에 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거. 설문의 정답은 3. 바로죠. 바로 원래 계약 종료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왜? 아니 이 인간이 하루 전에 빼겠다고 통보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주인은 세입자도 없는데 공실이 바로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의 불비다. 법률을 개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 문제는 올해 판례를 바로 정면으로 출제를 한 점이라는 점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0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80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여기서 전제조건 자체 그죠? 상인법이 뭐하는 건물? 적용되는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갑과 임차인들이 보증금 3억 월차임 60만 원으로 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설문은 이거죠. 보증금을 빼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실마리. 을이 현재 건물을 뭐하고 있습니다?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끝났고요. 계약은 끝났고 주인이 뭐를요? 보증금을 안 주고 있죠.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하죠? 계속 뭐합니다? 거주하면서 점유하죠. 거주하면서 점유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죠.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옳은 것은 정답 4번 합니다. 4번. 갑은 을에게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 종전 임대차에서 정한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뭐 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여기다 써볼까요? 보증금을 뭐 할 때까지? 반환할 때까지, 빼줄 때까지. 종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갑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을은 뭐 할까요? 계속 거주하죠. 거주를. 그럼 주인은 얘가 거주한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를 해야 되죠. 어떤 거를 기준으로 공제하느냐면 우리 판례는 종전 임대차에서 정한 차임,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문제된 거는 월차임을 이렇게 60으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 종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월세가 올랐다는 거죠. 여기가 급하게 상권이 개발되고 이러면서 월세가 만약에 100만 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우리 판례의 취지는 뭐냐면 보증금을 뭐 할 때까지요? 빼줄 때까지 을은 거주하게 되죠. 그러면 갑은 보증금을 빼줄 때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빼줄 때 얘가 뭐 한 만큼? 거주한 만큼. 세입자가 거주한 기간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해야 되죠. 그때 공제 기준은 여기 볼까요?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뭐 한 거? 정한 차임. 이거죠, 이거를. 6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시세죠. 지금 시세 얼마? 월 100만 원이 아니라는 거다. 현재 시세. 현재 시세에 상당하는 차임이 아니라 종전 임대차죠.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 이거를 달라고 해야 된다. 이거를. 현재 시세가 아니다. 현재 시세가 아니라 종전 임대차. 이거 월 60이죠. 월 60을.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고요. 이 판례는 아주 최근 판례가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쳐요? 못 쳐요? 왜요? 보증금을 안 줘가지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거는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을은 갑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없습니다. 계약 종결됐어요. 세 번째, 갑은 을에게 뭐 하는 거죠? 차임이죠. 차임.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가 없다. 5번, 을은 보증금을 빼줄 때까지 건물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유치권을 거는 것 돼요? 안 돼요. 왜요? 보증금하고요. 보증금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답은 4번에 이렇게 마킹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문제도 아주 최근 판례를 문제 삼고 있어서 변별력은 난이도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민법 문제 80번까지 검토를 같이 해보셨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 대비 좀 무난하고 수월하게 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현장에서 시험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은 하나하나가 다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거나 좋은 점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의제기가 검토되곤 한 문제 소개해드리고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난이도 A급이 있다면 제 개인적 기준은 난이도 상급으로 꽂을 수 있는 문제가 63번, 74번, 마지막 80번. 이 정도는 어느 선생님이 보더라도 난이도 상급이라고 지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두 개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차가 좀 있겠습니다. 이제 이의제기가 논점이 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있다면 63번 그리고 72번 그리고 54번입니다.
이렇게 세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민법 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예, 끝까지 완주를 해내신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